그럼 내용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 제가 이제 교감 선생님한테 질문을 받은 게 한 8개 정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거를 좀 공통된 내용을 공통된 주제별로 이렇게 좀 모아 보니까 이렇게 한 6가지 정도로 이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국내 대학 입시에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이제 검정고시를 봐야 된다라는 세종 학생들의 이제 특이점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국내 대학 입시, 그러니까 국내 거점 대학에 관련된 부분도 있었는데, 이제 같은 맥락의 질문이라고 생각해서 한 가지 질문으로 뽑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국 외에 이제 비용이라든지 글로벌 인지도 측면에서 어떤 전략적인 대학 입시에 대한 어떤 정보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과, 세 번째는 그렇다면 이제 그 EC 활동, 그러니까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 활동에 대한 준비나 전략적인 부분에 대한 정보가 좀 필요하셨던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유럽 대학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현지 언어를 이제 해야 되는가,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토플 시험 준비나 또 예체능 입시 정보에 대한 부분도 마지막에 추가 질문으로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씩 좀 짚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은 한 1시간 정도 좀 잡고 있고요. 조금 시간이 초과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끝난 시간은 한 9시 10분에서 좀 늦으면 9시 한 20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내 검정고시를 통한 국내 대학 입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국내 대학 입시를 이야기하려면 지금 9학년 학생들이 이제 입시를 치르는 2029학년도 입시에 대한 부분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2029학년도 입시는 2028학년도 입시의 영향권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2028학년도 입시라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고교 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입시 첫 해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8학년도 입시가 어, 그 언제죠? 94학년도 입시 때에 이제 학력고사에서 수능 시험으로 바뀌었던 그때에 굉장히 큰 혼란이 있었죠. 그때에 더불어서 두 번째로 가장 큰 혼란이 예상되는 그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고교학점제가 이제 전면 도입되면서 이제 그 적용되는 큰 4가지 큰 틀의 변화가를 제가 조금 적어놨어요. 첫 번째는 수능 시험 개편 부분입니다. 어, 지금까지 이제 지금까지 시험하고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이제 선택 과목이 완전 폐지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공통 과목 응시와 관련해서는 이제 통합형 수능이 도입되면서 이제 통과, 이제 이 두 개 부분이 이제 출제 범위 안에 이제 전면적으로 들어온 부분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미적분투라든지 기하 같은 수학에 조금 난이도가 있었던 그 뒷부분에 있었던 그런 범위는 전부 다 배제가 되는 부분이 생기게 되죠. 두 번째는 이제 내신 평가가 이제 기존의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변화되는 부분입니다. 그 내신과 관련해서는 뒷부분에서 제가 다시 한번 조금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등급제로 변경이 되면서 이제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사실 내신에 대한 변별력 약화예요. 그래서 이제 일반고 다니는 학생들이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일반고뿐만 아니라 사실 음성이나 문경 캠퍼스 다니고 있는 많은 학생들도 여기에 대한 불안감이 이제 있습니다. 사실 이제 국내 대학교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온 것도 없고, 입시 전문가들마다 서로 평가하는 부분이 약간씩 차이가 있고, 의견의 차이가 조금씩 있기 때문에 더 큰 혼란이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학종에서는 그럴 것 때문에 이제 섹트, 그래 동아리, 진로 활동 이런 3가지 영역에 대한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부 내에서 이제 비교과 활동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요 3가지 부분입니다. 그 3가지 부분의 그 평가 요소가 굉장히 크게 강조가 되고 반영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복과 성적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등급이 다음 페이지에 제가 좀 이렇게 써놓은 것처럼 2025학년도 2025학년도에 이제 들어오는 학생들, 고1 학생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친구들이 처음 치르게 되는 입시가 2028학년도 입시죠. 그리고 2028학년도 입시 때부터 5등급제로 바뀌기 때문에 1등급이 기존에 4%였다면, 지금 현재 고1 학생들부터는 1등급이 10%예요. 같은 1등급이라 하더라도 누가 우수한지에 대한 변별력이 그렇게 눈에 드러나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내신 평가가 교과 성적의 영향력이 이제 점차적으로 감소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러면 학생을 선발할 때 어떻게 뽑을 것인가, 수시 전형에서는 어떻게 뽑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이제 대두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교과 성적은 1에서 2등급 정도, 거기에다가 이제 비교과를 얼만큼 잘 충실하게 쌓아왔는가, 이 부분이 점점 더 수시 전형에선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학생들의 어떤 학업적 능력 외에 이제 잠재력이라든지 역량을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전형의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정시에서 이제 학생부 평가 를 도입하겠다라고 이미 발표가 나왔죠. 그 기존에는 가나 다군 중에서 한 개 군에서만 이제 학생부가 일부 반영이 됐었는데 2028부터는 정시에서 이제 학생부 평가가 도입이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 수시에서는 정량적 평가보다는 정성적 평가의 비중이 훨씬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 말은 학생들의 교과 성적의 숫자로 나타나 있는 그런 데이터보다는 숫자로 표시할 수 없는 그런 데이터들을 대학들이 평가해서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리고 대학별 독자 전형으로 이제 시행되고 있었던 여러 전형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논술 전형이라든지 실기 전형 같은 경우는 내신 등급 반영에 따른 이제 그 전형 조정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소하거나 폐지되는 대학들도 생겨날 거고요. 또는 논술 평가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평가할 것인가, 수능 최저를 그러면은 통합형 수능으로 전환되는 부분 때문에 이 수능에 대한 변별력이 과연 있는가에 대한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그 학생부 플러스 수능 플러스 논술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치르려고 하는 학교들도 늘어날 수도 있겠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다음 표에서 제가 이제 그 각 등급에 대한 이해를 좀 위해서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 9학년 부모님들은 이미 어느 정도 국내 대학에 관심 있는 부모님들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 외우고 계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등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까지가 1등급으로 이제 바뀌게 됐고요. 그 다음에 2등급이 10에서 34%, 그리고 3등급이 34에서 66%, 4등급이 66에서 90%, 5등급이 90에서 100%입니다. 이제 5등급을 받으면 사실상 대학 진학은 거의 힘들다라고 봐야 되고요. 4등급을 받으면 굉장히 어렵죠. 4년제는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게 맞습니다. 미달학과를 가거나 아니면 전문대학을 장해야 되는 상황이 놓여질 수 있는 거고요. 1등급, 2등급 대가 이제 4년제 대학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3등급 대가 이제 4년제 대학과 전문대 정도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기존에는 1등급이면 또는 1등급에서 2등급 초반 정도면은 서울권, 또는 2등급 대에서 3등급 초반 정도면은 경기권, 이런 식의 어떤 그 바로미터를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1등급이 기존의 2등급 순까지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죠. 그리고 2028학년도 입시 때의 2등급은 기존의 4등급 안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즉 3.5등급 정도, 3.7등급 이 정도 선까지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2등급까지가 기존의 그 입시랑 대비해서 본다면 경기권의 중하위권 대학 정도가 이제 2등급 컷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등급에 대한 부분이 사실 세종 캠퍼스 학생들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도 이 등급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뒷부분에서 다시 이제 검정고시 환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그 환산을 할 때 여전히 이 등급과 그 등급과 그 비교를 해서 이제 환산 점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등급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9등급과 기존의 그 앞으로 반영되는 5등급 컷일 때의 지원 가능한 대학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놓은 데이터들도 지금 인터넷에 많이 돌고 있는 것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검정고시를 통한 이제 국내대학 입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금년도 입시에서 대학들이 검정고시 합격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가,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필요해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충남대학교의 그 수시 모집 요강에서 그 검정고시 합격자에 대한 학교 생활 기록부의 비교 평가 점수를 환산한 표를 가져왔습니다. 표에서 보시면 검정고시에서 95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전체 성적의 75점,
부여하겠다라고 이제 나와 있죠. 그리고 90에서 95점이면 65점, 85점에서 90점이면 55점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지금 60점 미만이면 20점으로 해서 최저점이 지금 부여되게 되어져 있죠. 물론 예체능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점수가 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대학에 합격하려면은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점수가 나와야지 이제 충남대에서 합격할 수 있는 정도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95점 이하, 그러니까 검정고시 기준으로 95점 이하는 사실상 충남대학교는 지원하기가 굉장히 힘든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를 보는 학생들의 경우는 여러 번 봐도 되거든요. 부족한 점도 추가로 더 봐도 됩니다. 처음부터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잘해서 거의 모든 과목을 지금 반영이 안 되는 과목이 있어요. 뭐 도덕 같은 경우는 거의 도덕의 윤리 이런 과목은 반영이 거의 안 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과목은 다 반영이 되는 과목들이거든요. 검정고시에서. 그러면 검정고시에서 응시하게 될 모든 과목은 가급적이면 100점을 받는 게 좋습니다. 사실 검정고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거의 다 100점 받을 수 있는 점수고, 간혹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 자격만 취득하면 된다라고 해서 60점만 목표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간혹 있거든요. 한국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자퇴해서 검정고시 보는 학생들 중에서도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에 대한 자격은 인정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대학 지원할 수 있는 자격까지는 됩니다. 하지만 대학에 지원할 자격을 얻는 것과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퀄리티를 갖는 것은 완전 다른 얘기거든요. 지금 대학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이제 부합을 하려면 학력 수준에 대한 것도 충분히 내가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검정고시에서는 적어도 96점에서 98점 또는 100점, 전 과목을 다 100점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충남대의 예를 좀 보여드렸지만 충남대학교 같은 경우는 조금 까다롭게 평가를 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점수 비중이 조금 이렇게 낮은 편이고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국립공주대학교의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 검정고시 출신자의 검정고시 성적에 대한 반영 방법입니다. 100점을 받으면 3등급을 부여하겠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기존 9등급 체계에서. 그러니까 1등급, 2등급은 받을 수 없다는 뜻이죠. 100점을 받아도. 근데 이제 지금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조금 이게 까다롭게 이렇게 비중 자체를 좀 높게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립대학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예를 들어 충남권에 있는 사립대학들 중에서 뭐 한남대학교랄지 국립대학 중에 한밭대 같은 경우 조금 낮게 측정이 되어져 있고, 그 외에 다른 당국대라든지 아니면 한서대학교와 같이 이제 충남권이나 충청권에 있는 그런 사립학교들 같은 경우는 최대 2등급까지도 등급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권에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이제 1등급을 부여하는 학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2등급까지는 부여하는 학교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국립대학들이 평균적으로 3등급대를 많이 부여하고 있는 거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것만 보더라도 검정고시 시험이 사실 굉장히 쉬운 편이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검정고시에서 성적이 낮다라는 뜻은 그만큼 학력 수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검정고시를 통해서 국내 대학을 들어가려고 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거는 학교 생활 충실하는 거 뭐 너무 당연합니다. 근데 거기 외에도 검정고시 준비를 잘해서 전 과목에서 100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가급적이면 10학년, 11학년, 12학년 중에서 뒤에 가서 시험 보려고 하지 말고요. 10학년 여름방학 때까지는 끝낼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그 다음에 한 번 더 시험을 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검정고시를 통해서 국내 대학에 지원 가능한 전형은 뭐가 있을까? 금년도 이제 입시 전형을 토대로 해서 제가 지금 글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 가능한 전형으로는 이제 학생부 중심 전형 중에서 교과 전형에 지원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음성이나 문경 학생들과 굉장히 좀 큰 차이점이에요. 음성 문경 같은 경우는 인가를 받았지만 대안학교로 인가를 받았고 그 다음에 성적 평가를 절대평가를 하고 있고 미국의 교육과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교과 전형 지원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생부 중심 전형 중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주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세종 학생들은 그것과는 반대로 교과 전형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교과에 대한 등급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게 검정고시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두 번째는 학생부 중심 전형에서 일반 전형,
그러니까 교과 내신이 반영될 수 있는 일반 전형에도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즉,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의 종류만 놓고 보면 인가를 받은 음성 문경 학생들보다는 조금 더 폭이 넓은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실기 전형 중에서 검정고시를 반영하는 경우도 지원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학생부가 굉장히 크게 반영하는 전형 같은 경우는 지원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겠죠. 다만 이제 한동대학교 같이 이제 우리 학교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학교 같은 경우는 비인가 학교라 하더라도 학생부 중심 전형 중에서 이제 그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학생들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평가도 그대로 해주고 있고요. 자, 그러면 검정고시를 통한 국내 대학 입시 전망이 갈수록 불리해질 것인가? 그리고 아니면 검정고시는 또 다른 기회가 될 것인가? 어, 사실 2028 입시 때는 너무 많은 것이 변하기 때문에 이게 기회가 될지 또는 불리해질지 아직까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불리한 전략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훨씬 더 유리한 전략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뉴스를 보면 이런 뉴스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오늘 한 10분만 검색해도 10분만 검색해서 찾은 뉴스만 벌써 6가지입니다. 검정고시생 최다, 내신 경쟁이 밀려, 또는 1등급 안 되면 수도권 못 가, 이래서 다들 자퇴합니다. 뭐 내신보다 수능, 검정고시 응시 5년 중 최다, 뭐 학교 추억 대신 수능 올인, 뭐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학생들이 지금 고3 학생들이 현재 이제 9등급 체계의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도 자퇴율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이 학생들이 이제 그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보려고 하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비중을 보면 불과 한 6, 7년 전, 죄송, 6, 7년 전보다는 좀 더 가야겠네요. 한 8년에서 9년, 10년 그 사이에는 1년에 이제 그 검정고시를 위해서 자퇴하는 학생들이 불과 3천 명이 안 됐는데, 불과 그 짧은 기간, 이제 10년도 안 된 그 기간 동안에 숫자가 8천 명이 훨씬 넘어갔습니다. 즉 숫자 자체가 벌써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난 거예요.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된 이유가 도대체 뭘까에 대한 부분인 거죠. 사실 저는 학생들이 학교를 자퇴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은 솔직히 아니에요. 왜냐하면 학교에선 배울 수 있는 사회성이라는 것과 또는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져 나갈 수 있는 어떤 그 인격적인 성장,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고, 사실 사회에서 회사를 다니면서 그 신입사원들을 이렇게 뽑을 때 인터뷰를 하면서 보면 머리는 굉장히 좋은데 또는 영어는 굉장히 잘하는데 사람 대인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있거나 또는 네트워크에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그래서 일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데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특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런 문제가 되게 커졌죠. 그래서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계에서는 어, 그 비대면으로 수업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청소년들의 사회성 결여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큰 문제로 꼬집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자퇴를 통해서 학생들이 또는 이제 학원에서 검정고시를 보거나 또는 이제 학교 생활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점수만을 위해서 생활하다 보면은 하나의 입시 전략이 될 수는 있겠지만, 또 다른 면에서의 학생들이 지금 당장 대학에 입학하는 부분만 놓고 본다면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대학을 졸업한 이후의 사회생활을 고려한다면 좀 깊이 좀 고민해 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이게 민처럼 이런 입시 트렌드가 흘러가고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 어떤 학교에서는 그 학급 운영이 거의 힘들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선생님들이 그런 토로를 할 정도로 학급의 자퇴생들이 또는 검정고시를 준비하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검정고시를 보는 그래서 검정고시를 통해서 이제 세종 학생들은 어차피 봐야 되니까요. 그러면 국내 대학 입시에서 지원 가능한 전형 중에서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3가지 전형의 그 3가지 방법 외에 이제 정시 전형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세종 캠퍼스 같은 경우는 데이스쿨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능 준비하기가 좀 더 용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학이라는 시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최저를 맞추기 위한 어떤 전형을 좀 생각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통합형 수능으로 간다라는 얘기는 이제 공부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그만큼 줄어든다라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더 이제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 기존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세 가지 가능한 전략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첫 번째는 이제 학교 생활 뭐 충실히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 기록부를 충분히 잘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검정고시를 병행하는 방법입니다. 검정고시에서 좋은 성적 받는 건 기본이고요. 거기다 플러스해서 학교를 다닌 경우가 있다면 학교 생활 기록부를 추가로 제출함으로써 학력적인 부분을 어필하고, 그래서 수시 전형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시 전형에서 학생들의 그 지적 우수성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럴 경우는 비교과 영역도 평가를 받을 수 있고, 나의 그 교과 영역에 대한 부분도 동시에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검정고시 성적표만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요거는 학교 내신이 좋지 않을 때 세종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게 점점 옵션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능 최저를 고려한 이제 전형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수시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전략이 가능할 것 같고요. 정시에서는 검정고시 성적 플러스 수능 성적 반영한 정시 지원 전략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시험 응시 과목 자체가 줄어들었고, 시험의 범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지금 9학년에서 10학년 올라가는 시점부터 해서 공부를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반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일반 학교가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고교학점제로 넘어오잖아요. 즉, 이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기존과 다르게 그 일정 수준의 그 학점을 따지 않으면 졸업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거든요. 즉, 그 학점을 따기 위해서 학생들이 자기의 학교뿐만 아니라 인근 학교까지도 출장 수업을 가서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일정 수준의 점수를 취득하지 못했을 경우는 그 최저 학점제, 최저 점수 보장제라는 제도 때문에 학교에 다시 남아서 추가로 수업을 들음으로써 학점을 취득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게 일반 학교 학생들이 지금 현재 고1 학생들이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입니다. 근데 그 학생들은 지금 1학기 때는 아니었고 2학기부터 이게 적용이잖아요. 지금 9학년 학생들은 내년 10학년 1학기로 올라가는 그 시점부터 일반 학교 학생들은 그 문제를 동일하게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부족할 거예요. 오후 5시, 6시까지 또는 좀 남아서 학점을 마저 채워야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녁 7시에서 8시까지 학교에 남아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세종 학생들은 오히려 시간적 확보를 좀 더 할 수 있다라는, 좀 더 수월하게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는 합니다. 두 번째 이제 질문으로 넘어가서 미국 외에 비용이라든지 글로벌 인지도 측면에서의 전략적인 진학 방법은 뭐가 있을까? 어떤 국가가 있고 어떤 나라가 있을까?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저는 여기서 이제 비용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 코스트 베리에이션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글로벌 인지도 측면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부분일까에 대한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컨시더레이션 할 수 있는 부분이 전 첫 번째는 코스트, 비용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세이프티, 안전도에 대한 거라고 생각을 했고, 세 번째는 퀄리티 오브 스터디라고 생각을 했어요. 학업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질적인 만족도가 있을 것인가. 그 네 번째는 잡 어퍼튜니티, 즉 졸업하고 나서 취업의 기회를 가져나갈 수 있는 기회는 얼마나 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제 비용을 같이 이제 그 묶어서 같이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이제 옵션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는 GBCS에 재학하고 있기 때문에 GBCS와 MOU가 되어지는 파트너 대학들에 지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파트너 대학들만 저희가 벌써 뭐 25개, 그러니까 그 교육기획단에서 관리하는 대학만 25개가 넘고요. 그리고 이제 본부에서 관리하는 추가 대학까지 포함하면 30개가 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교들은 지원할 때 이제 추가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든지 또는 이제 뭐 지원하고 나서 이제 대학에서 추가로 이제 다른 그 코스트를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좀 존재합니다. 즉 다른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결코 얻어갈 수 없는 기회인 거죠. 제가 이제 2년 전에 이제 홍콩에 출장을 간 적이 있어요. 그때 홍콩 과학기대에서 이제 저를 초대해줘서 이제 국제 그 카운슬러 컨퍼런스에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한 40여 개 되는 나라에서 이제 카운슬러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한 60명 정도 참여를 했고요. 한국에서도 2명 초대를 받아서 갔어요. 저랑 제주도에 있는 국제학교 카운슬러 2명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물론 제주도에 있는 국제학교 카운슬러는 아일랜드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초대를 받아서 이제 갔는데 한국에서 왔다라고 해서 이제 어, 막 컨퍼런스 하는 일주일 기간 중에 이제 하루의 식사 시간을 이제 한국 학생 1명을 불러서 저희 테이블에 같이 앉혀준 거예요. 저희가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제 서로 소개를 하겠죠. 그래서 그 학생한테 어느 학교 나왔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한동 글로벌을 나왔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를 소개하면서 GBCS에서 온 카운슬러다라고 얘기했더니 이 친구가 GBCS 너무 잘 알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고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자기가 시니어 때 부모님이 선교사님이신데 이제 해외에 있다가 이 친구가 10학년 때 이제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이제 GBCS를 갈 것인가 한동 글로벌을 갈 것인가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선교사 자녀 장학금이 한동 글로벌이 더 컸기 때문에 거기를 선택해서 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가고 나서 10학년, 11학년 때 아주 행복하게 학교 생활하다가 12학년이 됐는데 그때 GBCS 갈 걸 하고 후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후회했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이제 정말 가고 싶었던 학교가 홍콩 과기대, 홍콩 중문대, 그다음에 홍콩 CTU 이렇게 3군데를 너무너무 가고 싶어 했는데 이제 GBCS 학생들은 홍콩 CTU 같은 경우에 MOU가 되어져 있어서 제가 4명의 추천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4명의 저한테 그렇게 추천을 받아서 가게 되면 합격을 하게 되면 이제 합격한 학생들은 전원 다 4년간 전액 장학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2명은 기숙사비까지 4년간 면제를 받습니다. 근데 그런 기회가 아무한테나 오는 건 아니잖아요. GBCS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만 받을 수 있는 특권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기회들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게 이 친구 입장에서 너무 부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홍콩의 학비가 한 2천만 원 정도 내야 되거든요. 한 2,500만 원 정도 내야 돼요. 근데 그 정도의 비용을 4년간 면제받는다고 하면 4년 동안 내야 되는 게 거의 1억이죠. 그거를 다 면제받는 거예요. 그런 기회가 있는 게 이 친구한테 너무너무 부러웠던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은 장학금 받고 다니고 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장학금을 안 받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들이 어떻게 보면 GBCS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파트너 대학들을 잘 활용함으로써 그런 기회들을 얻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파트너 대학은 아니지만 이제 노미네이션 스킴을 활용할 수 있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이 노미네이션 스킴은 MOU랑은 별개로 대학들 중에서 저랑 네트워킹하고 있는 대학들이 있어요. 이건 GBCS랑은 사실 상관이 있진 않습니다. 그냥 저랑 개인적으로 네트워킹하는 대학들인데 그 대학들이 저한테 노미네이션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그 기회에 합격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이제 전액 장학금을 부여해주는 또는 50% 장학금을 부여해주는 그런 제도를 저한테 기회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매년 각 대학들마다 이제 몇 개의 추천권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제가 아무나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GBCS 학생들에게 모든 기회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캠퍼스를 다니면서 이번에 이러이러한 학교에서 노미네이션 스킴을 선생님한테 제시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 관심 있는 학생은 나한테 얘기해라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메리 스칼라십을 신청할 수도 있고 CSS 프로파일이라고 해서 이제 국제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는 장학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ISFFA라는 장학 제도도 있어요. 그 IFFA는 외국인 학생만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3가지 제도를 동시에 받을 수도 있고 이 중에서 2가지 또는 1가지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장학금을 미국은 기본적으로 학비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장학금 신청할 때 신중하게 잘 해야 되고요. 서류를 잘 작성해서 제출해서 받게 된다면 너무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는 거죠. 1년에 1억 이상의 장학금을 받으면서 다닐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는 겁니다. 또는 학비가 굉장히 낮은 그런 국가나 대학들도 있습니다. 뭐 일본 대학 같은 경우 우리나라 사립대학이랑 큰 게 차이 안 날 정도로 학비가 굉장히 좀 저렴하죠. 이제 홍콩 같은 경우는 미국의 한 3분의 1 정도 학비 되고요. 네덜란드도 우리나라 사립대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도 학비가 굉장히 저렴한 걸로 알고 있죠. 아예 학비가 없는 학교도 있고 학비가 많이 비싼 학교라 하더라도 홍콩보다 비슷하거나 아니면은 뭐 한 그 정도 수준의 그 사립 학교들도 있고 그래 이런 기회들을
학생들이 정보만 갖고 있다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또 여기에 있는 대학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학교들이 많아요. 세계 랭킹 30위권, 40위권, 50위권의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대학 중에서는 세계 랭킹 30위권, 40위권, 50위권에 딱 하나 올라와 있죠. 네, 서울대학교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80위권 바깥에 놓여져 있어요. 이제 수준 차이가 있는 그런 격차가 그렇게 있는데, 그런 좋은 학교들에 이제 지원할 수 있는, 또는 합격해서 장학금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이제 외국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장학 기회들도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받을 수가 있고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아요. 이런 기회들을 학생들이 충분히 사용한다면 어, 그 글로벌 인지도에서 굉장히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는 대학들, 그리고 잡 오퍼튜니티가 굉장히 높은 학교, 그러면서 자기의 몸값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학교에서 좋은 퀄리티의 좋은, 굉장히 안전한 곳에서 낮은 코스트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코스트 베리에이션에 대해서 좀 비교하는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근데 코스트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려면 먼저 COA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COA는 Cost of Attendance의 약자예요. 그 첫 자를 따서 COA라고 부릅니다. 이 COA를 계산하는 방법은 tuition fee, 그러니까 학비, 연간 학비에다가 룸앤보드, 기숙사비랑 식비, 거기다가 엑스트라 피들을 합한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엑스트라 피라는 거는 의료보험비, 교통비 또는 책값, 대학교 안에 있는 여러 시설 사용료라든지 그 외 여가비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의 퍼듀 대학교를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퍼듀 대학교에서 이제 8개 이상의 한 학기에 8개 이상의 크레딧의 수업을 듣는다라고 가정했을 때 학비가 튜이션 피가 이제 연간 31,104불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룸앤보드가 12,000불이고요. 엑스트라 피가 10,000불이에요. 그걸 합산하면 53,104불이 나오겠죠. 근데 이게 다는 아닙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 annual increasing rate이 있어요. 그래서 4에서 8% 정도의 인상률이 그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금년에 이만큼을 냈으면 53,000불을 냈으면 내년에 53,000불 플러스 이제 그 4에서 8%를 인상한 비율을 다시 합산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2학년 때의 비용이 이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잠시만요. 네. 어, 그래서 이런 계산을 염두에 두고 다음 표에서 제가 국가별로 한번 좀 표를 좀 만들어 봤어요. 예, 먼저 미국입니다. 제가 둘 다 P라고 썼네요. 먼저 앞에 첫 번째는 25,000에서 45,000불은 이제 퍼블릭 스쿨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내셔널 유니버시티 또는 퍼블릭 유니버시티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밑에 45,000에서 7만 불의 튜이션은 프라이빗 유니버시티, 즉 사립대학을 이야기합니다. 학비가 꽤 비싸죠. 예, 룸앤보드는 12,000에서 28,000불 정도. 이건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좀 물가가 높은 지역, 예를 들어 뉴욕이라든지 보스턴 같은 경우는 뭐 28,000불까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좀 물가가 낮은 지역들, 텍사스라든지 아니면 테네시 뭐 이런 지역은 12,000불 정도면은 커버가 되는 수준이고요. 엑스트라 피는 5,000에서 12,000불 정도를 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송도 글로벌 캠퍼스도 한 가지 이제 옵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좀 넣어놨어요. 튜이션은 24,000불이고요. 물론 겐트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미국 대학들을 이야기합니다. 룸앤보드는 약 3,000불. 그러니까 1년에 3,000불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본교로 갈 때랑 비용 차이가 굉장히 좀 많이 나죠. 엑스트라피나 한 10,000불 정도면은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영국 같은 경우 투이션이 12,000 영국 파운드에서 4만 파운드 정도. 물론 의대나 치대, 약대 같은 경우는 78,000 파운드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룸앤보드는 12,000파운드에서 15,000파운드, 엑스트라 피는 한 10,000파운드 정도 들고요. 네덜란드는 8,000유로에서 14,000유로, 룸앤보드는 10,000유로, 엑스트라 피는 5,000에서 10,000유로 정도. 일본 옌으로 이제 54만 옌부터 80만 옌, 그 다음에 룸앤보드는 매달 이제 12만 옌부터 18만 옌, 그 다음에 엑스트라 피는 20만부터 이제 40만 옌 정도가 이제 들어가는 걸로 이제 조사가 됐고요. 홍콩 같은 경우는 홍콩 달러로 이제 14만 불에서 18만 불입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제 싱가포르 달러로 17,000불에서 4만 불, 그 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는 튜이션이 아예 없는 대학부터 해서
최대 2만 유로까지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루멘보드를 보시면 거기에 그 지역이 이제 물가에 대한 거를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엑스트라 피를 보면 봐도 이제 물가랑 그 다음에 그 식비, 보험료, 그 의료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즉 이제 학비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루멘보드 그리고 식비, 그다음에 교통비, 책값, 의료보험비 이런 것들까지 하나의 관건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다 현지 환율로 적어 놓으니까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 규모인지 비교가 잘 안 되잖아요. 원화로 좀 환산을 해봤습니다. 미국은 최소가 6천만 원이고요. 그리고 사립학교로 최대는 1억 4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게 금년도 기준이에요. 이제 미국은 그 인크리징 웨이시 있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겠죠, 이제. 이제 그 인천 글로벌 캠퍼스 송도에 있는 미국 대학들 같은 경우는 연간 5천에서 6천만 원입니다. 여기는 인크리징 레이시 굉장히 낮게 잡혀 있습니다. 근데 거의 없는 수준이긴 해요. 그러니까 있다 하더라도 이제 2%, 3% 안쪽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요. 영국 같은 경우도 이제 인상률이 거의 없는 곳입니다. 유럽은 대부분 인상률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아예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적게 잡혀 있습니다. 그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런던 지역으로 가느냐, 스코틀랜드 지역 가느냐, 아니면은 잉글랜드 중부 지역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좀 많이 차이가 나는데 어, 학비랑 그 기숙사비, 식비 해서 약 1년에 5천만 원에서 최대 9천만 원 정도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네덜란드는 1년에 총 3천에서 4천만 원입니다. 갑자기 굉장히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죠? 일본은 2천에서 2,800만 원 정도밖에 들지 않고요. 홍콩은 4,500에서 4,800만 원. 싱가포르이 3,900에서 4,500만 원. 그 싱가포르과 홍콩은 좀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독일은 1년에 1,000만 원에서 1,700만 원입니다. 세종에서 서울로 대학 보내는 학생들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유학까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계산이 나오겠죠. 그렇다면 이런 비용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고려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 국가별로 그러면 미국이나 인천 글로벌 캠퍼스 또는 영국, 네덜란드, 일본, 홍콩, 싱가포르, 독일 여기에서 외국인 학생들은 취업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관건이죠. 외국인 학생들이 그냥 졸업하고 나서 취업이 괜찮은가?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는 엄청난 이슈가 많이 터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미국으로 가려고 하는 학생이거나 또는 이미 미국에서 재학하고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두려움 속에 있긴 합니다. 걱정도 굉장히 많고요. 대학들이 그래서 어떻게 이런 학생들을 서포트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현재는 미국 같은 경우는 OPT 기간 동안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보장이 되고 있는데 OPT가 졸업하고 나서 받는 게 OPT거든요. 근데 1년 동안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템 베이스 전공을 하는 경우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제도예요. 근데 그 OPT 기간이 지나고 났을 때에 미국의 그 H1B 비자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재는 그렇게 전망이 밝지는 않습니다. 현재 한 4에서 5% 안쪽에 한국 학생들이 그 H1B 비자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 말은 반대로 95%의 학생은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졸업하고 나서 한국에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합법적 체류를 위해서 이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미국 이슈 때문에 영주권 신청도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IGC 캠퍼스는 어떤가? 대부분 학생들이 한국이나 아시아권에서 취업을 많이 합니다. 한국 기업에도 들어가지만 외국계 기업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송도에 이제 외국계 기업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경제 자유구역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기업들에서 영어가 되고 우선은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교육에 또는 이제 그 벨기에 유럽식 교육에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취업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작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취업률 가장 높은 4년제 대학교가 1등이 성균관대학교가 1위를 기록했습니다. 취업 비율이 78%예요. 취업률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대학원을 진학한 경우도 취업률에 포함하죠. 그리고 남학생들 중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 간 케이스도 취업한 걸로 봅니다. 그 외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를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거나 또는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경우도 다 취업을 한 걸로 보고 있죠.
그런 비율까지 다 합쳤을 때 성균관대학교가 우리나라에서 1등을 했고 78%를 찍었어요. 성대가 현재 우리나라의 공대에서는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유니스트 등 그 바로 밑에 놓여져 있죠. 그만큼 이제 삼성에서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공대 쪽에서 굉장히 우수한 학교입니다. 취업률이 제일 높은 학교예요. 근데도 그 정도밖에 기록을 못했어요. 그러면 송도에 있는 IGC 캠퍼스의 취업률은 평균적으로 87%가 나왔습니다. 겐트 대학교가 94%를 찍었고요. 제일 높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대학들이 대부분 80%대 후반을 찍었는데, 어, 뭐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이 우선 국제적인 백그라운드랑 영어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강점이 영향을 준 걸로 이제 파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외국계 기업으로 많이 취업한다라는 것도 하나의 강점이 된 거죠. 자, 영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외국인들 취업률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교육의 질은 뭐 전 세계에서 뭐 월드 탑 클래스죠. 그런데 이제 취업으로 넘어가면 조금 다른 얘기가 되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영국 시장이 그렇게 이제 시장성이 굉장히 넓은 그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덜란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덜란드는 취업 시장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내에서만 취업하는 게 아니라 네덜란드에서 공부를 한 경우에 유럽 어디에서도 그 학력이라든지 또는 학위나 모든 걸 다 인정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취업하는데 아무런 경계가 없습니다. 즉 네덜란드에서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네덜란드에만 남는 게 아니라 독일, 프랑스 또는 이탈리아, 스페인,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등으로 막 퍼져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취업률이 꽤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 외국인을 포함해서 네덜란드에서 이제 주로 실무 중심 대학 같은 경우는 94에서 97%의 그 취업률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연구 중심 대학 같은 경우는 대학원 진학하는 비율이 좀 높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약 95% 정도의 취업률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높게 나왔죠. 자, 일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일본은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네. 일자리는 넘쳐나는데 일할 사람이 없어서 사람을 못 구해서 기업들이 폐업한다라는 얘기가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어요. 일자리가 막 넘쳐나는데 일할 수 있는 청년들이 없는 곳이 일본입니다. 즉, 그 말은 고학력자 청년들이 없다는 뜻이 돼요. 그 일본의 청년 계층도 많이 빠르게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반면에 일본은 기업의 개수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죠. 국제 기업의 숫자도 우리나라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인턴을 구하거나 아니면 정직원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특별히 거리낌이 없는 국가이기도 해요. 그래서 작년도에 일본의 문무과학성인 맥스트에서 통계낸 자료를 보니까 98% 넘게 나왔습니다. 대졸자들의 취업률이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이상 거의 다 취업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홍콩도 비슷합니다. 홍콩이 작년에 94% 취업률이 나왔거든요. 홍콩 내에서도 이제 취업 시장이 굉장히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고, 홍콩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홍콩 내에서만 취업하는 게 아니라 중국으로도 넘어가기도 하고, 또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이쪽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동남아시아 쪽에서의 그쪽이 지금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확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은 거고, 학생들이 경력을 쌓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제 홍콩은 대학에서 공부하는 그 4년의 기간을 포함해서 7년간 합법적으로 체류할 경우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한국에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언제든지 비자 상관없이 홍콩에서 거주하면서 일을 하거나 그런 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런 기회가 이제 외국인한테도 굉장히 쉽게 부여가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지금 현재 홍콩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동문들 같은 경우는 한국에 잘 안 들어오려고 합니다. 어, 가급적이면 거기에 남아서 영주권도 받고 좀 더 편하게 이제 아시아권에서 활동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싱가폴로 넘어가겠습니다. 싱가폴도 취업률이 작년에 93%가 나왔습니다. 홍콩보다 조금 떨어졌지만 그래도 굉장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어요. 우리나라 그 1등이 78%고 우리나라 평균이 60% 중반대를 찍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무려 30% 정도가 더 높게 나온 거죠. 국제 기업이 아시아에서 제일 많은 곳이 싱가포르죠. 예. 심지어 이제 중국 기업들도 외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헤드쿼터를 다 옮기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다 몰려 있습니다. 취업 시장 굉장히 넓고 학생들에게 기회가 굉장히 많이 열려져 있는 곳이기도 하죠. 독일은 뭐, 예, 말씀드리지 않아도 굉장히 잘 아실 거예요. 뭐 제조업의 뭐 제왕급의
그 국가죠. 그만큼 이제 학생들이 이제 졸업하고 나면 외국인 학생들, 특히 한국 학생들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자동으로 18개월 동안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비자가 자동 발급이 돼요. 그러니까 1년 6개월 동안 비자 걱정 없이, 체류 걱정 없이 취업 준비를 하거나 대학원 진학 준비를 하거나 마음껏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동안은 어떤 제재도 없습니다. 요 나라들 중에서 학생들이 뭐 그 학비나 생활비의 부족함 때문에 가서 뭔가를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하려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네, 미국은 불법이죠. 아르바이트 못 합니다. 뭐 IGC 한국에 있으니까 한국에서 하면 되겠고요. 나머지 나라는 어떤가요? 네, 독일은 1년 중에서 절반 정도를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일할 수 있고요. 홍콩 당연히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가능해요. 네덜란드 가능하고요. 영국은 좀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중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비를 조금씩 이제 보충하면서 또 사회 경험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아르바이트도 결국은 내 레주메에 올릴 수 있는 경력사항이 있을 테니까요.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그러면은 이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준비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언어가 그럼 필요한가, 이런 부분들도 질문이 될 수 있어요. 준비의 preparation, 그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부분은 사실 설명하려고 그러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질문 정도에서 멈추고요. 그 다음에 언어에 대한 부분이 사실 질문에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요 8개의 표에서 보면, 뭐, 미국이나 IGC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영어를 쓰죠. 영국 당연히 영어를 쓰고, 그럼 네덜란드는 네덜란드어를 씁니다. 독일은 독일어를 쓰겠죠. 홍콩은 광동어랑 영어를 씁니다. 싱가포르는 싱가포르 영어를 쓰죠. 그리고 일본은 일본어를 씁니다. 근데 우리가 GBCS 학생들이 이 나라로 갈 때는 현지어를 전혀 몰라도 대학에 진학을 합니다. 왜냐하면 영어를 사용하는 대학에 영어를 사용하는 전공으로 대학 진학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진학하는 전공도 굉장히 좀 다양합니다. 엔지니어링도 있고, 비즈니스도 있고, 인터내셔널 릴레이션스도 있고, 사이콜로지 또는 이코노믹스, 어카운트 등등 굉장히 다양한 전공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양한 전공에서 각 대학들이 국제 학생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영어로 된 프로그램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시 활동 준비 전략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학년별로 조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먼저 9학년, 지금 이제 9학년 거의 2학기라서 조금 늦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이제 참여를 하면 됩니다.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게 좋아요. 이 다양한 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교내 활동, 교회 활동 모두 해당합니다. 세종 학생들은 기숙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가 생각할 땐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세종에 처음 와서 학생들 상담하고 이제 진로 수업을 처음 시작을 하면서 나름대로 그런 기대가 있더라고요. 학생들이 여기 기숙사에 갇혀있는 학생들보다는 그래도 이런 활동들을 대외적으로 좀 하거나 또는 방과 후에 또는 주말에 세종 학생들끼리 모여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상담했던 학생들에게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주기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너네끼리 한번 해보면 어때? 라고 물어보거나, 또는 교회에서 이제 일반 개교에 다니는 친구들이 좀 많으니까 그 개교에 있는 청소년부에서 또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학생들하고 같이 뭔가를 해보거나, 그러면 어때? 라고 제안을 좀 했는데 실제로 아무도 하지 않더라고요. 네. 어, 근데 이런 기회들을 저는 학생들이 좀 많이 찾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세종이 가질 수 있는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종이 또 이제, 그 정부 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부도 있고, 그래서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그 여러 아이디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포스터도 굉장히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다니면서 보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교내 활동이든 교회 활동이든 할 수 있는 거는 좀 많이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그 중에서 뭐 어떤 게 나랑 잘 맞는지를 찾을 수 있거든요. 나랑 잘 맞는 거 찾을 때까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래, 계속 찾아볼래, 이러다 보면 결국 11학년 되고 12학년 될 때까지 아무 활동 안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체능 활동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좀 꾸준하게 하는 게 좋고요. 이건 9학년부터 12학년까지 계속 꾸준히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 가지 다채로운 예체능 활동을 하라는 뜻은 결코 아니고요. 9학년 때는 다양한 예체능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10학년 때부터는 내가 좋아하는 예체능 활동 한 가지면 됩니다. 너무 많이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봉사활동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9에서 12학년까지 반드시 해야 돼요. 물론 국내 대학 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 지금 봉사활동이 입시에 아무런 반영이 되지 않아서 학생들이 일반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봉사를 안 합니다. 그리고 남을 위해 헌신하는 것도 하지 않아요. 그게 입시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좀 이기적인 형태로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요. 어, GBCS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면서 어떤 그 봉사 정신도 기르고 사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커미트먼트 할 수 있을지 또는 어떻게 컨트리뷰트해서 이 사회를 더 나은 사회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를 직접 경험하고 뭔가 체험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외국 대학들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소셜 임팩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소셜 임팩트에 대한 능력이 뛰어난 학생일수록 대학에서 배운 이 지식을 활용하면서 사회를 더 나은 사회로 만들 기회와 가능성이 더 높은 학생이라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10학년, 11학년, 12학년에 보면 첫 번째 다 봉사활동 참여 필수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11학년부터는 봉사활동 지속 참여라고 써놨는데 이 부분은 연속성이 있도록 구성하는 게 좋다라는 뜻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한 가지 봉사활동을 하면 그 봉사활동이 연속성 있게 꾸준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태국에 봉사활동을 갔다. 그러면 매년 태국에 봉사활동 가는 게 좋다라는 뜻이고요. 고아원에 봉사활동 간다 그러면은 같은 고아원에 주기적으로 가서 봉사를 하는 게 좋다라는 뜻입니다. 10학년 때부터는 다양한 활동 중에서 전공 적합도에 맞는 활동을 찾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을 잘 찾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공대를 지원한다. 이러면 수학 동아리, 수학 경시대회 또는 이제 그 GM에서 하는 유스 포럼이라든지 가오 또는 과학 발명 대회, 청소년 창업 대회 이런 부분들을 계속 찾아서 참여하고 그 참여한 대회들의 어떤 연속성을 가지고 하나의 스토리로 구성될 수 있도록 그런 시작점이 바로 10학년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11학년 때부터는 이게 좀 더 구체화돼야 돼요. 그리고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활동들에 이제 왜 그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부여될 필요가 있고요. 그걸 위해서는 반드시 학생들이 참여한 활동들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거나 증명서를 받거나 해서 공식적으로 뭔가 증빙할 수 있는 문서를 만들어 두는 게 좋습니다. 12학년 때는 최종적으로 했었던 모든 이시 활동에 대한 거를 문서, 장, 임명장 등을 다 취합하고 스캔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레주메 또는 CV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유럽 대학 정보로 좀 넘어가 볼게요. GBCS 동문들이 진학한 유럽 국가들은 밑에 제가 예를 들어 좀 써놓겠는데 뭐 영국,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 스위스,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스웨덴, 헝가리까지 학생들이 다 진학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도 이 국가들에는 저희 동문들이 살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런던에 가장 많이 살고 있고요. 네덜란드는 암스테르담에 제일 많이 살고 있어요. 독일은 뭐 전국에 퍼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대학만 다니고 있는 학생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대학을 졸업해서 현지에 남아서 취업하거나 또는 영주권을 받은 학생들도 꽤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예를 들어 네덜란드를 유학을 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암스테르담에 모여 있는 동문들이 이제 서로 연락을 해서 이제 GBCS 후배들을 막 챙겨주는 모임을 갖기도 합니다. 이 나라들은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는 있지만 GBCS 학생들이 진학하는 대학들은 다 영어를 사용하는 대학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현지어에 대해 부담감을 갖고 있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어, 다만 이제 간혹 이제 그런 학생들은 있어요. 현지 언어를 사용해서 내가 대학을 가고 싶어 이렇게 이제 저한테 요청하는 학생들도 있기는 합니다. 2년 전에 저희 졸업생 중에서 유럽은 아닌데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인도네시아 국립대학을 간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그 치대를 갔습니다. 그 인도네시아에 있는 두 군데 대학에 치대를 합격해서 갔는데 이제 그 대학들은 영어로 수업을 하지 않아요. 인도네시아어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인도네시아 수업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제 언어 과정도 이제 별도의 이제 그 기간 동안 그 참여를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본교에 바로 그 시험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됐는데, 현재는 뭐 잘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런 학생들도 간혹 있어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 학생들은 이제 그 영어만 사용해서 대학을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세종창의 캠퍼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전략적으로 선택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음성 문경과는 조금 다르게 이제 검정고시를 보잖아요. 그 검정고시를 본다라는 것이 갖고 활용할 수 있는 그 검정고시 성적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방법들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그 검정고시 때문에 더 불리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상 전략적인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이제 유럽 외에도 이제 사실 아부다비나 아니면 두바이 같은 곳에 있는 유니버시티 타운이 있거든요. 그쪽에 있는 굉장히 좋은 이제 그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럽이라든지 또는 미국에서 온 대학들이 굉장히 많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쪽은 오일머니가 좀 강세인 지역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합격을 하면 전액장학금을 주는 제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생들의 80에서 90%가 다 전액장학금을 받고 다닐 정도로 장학금 제도가 굉장히 풍성하고 심지어 그 기숙사비까지 4년간 면제를 해주는 예, 그런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회들도 좀 잘 찾아보고 학생들이 준비를 한다면 재정적인 부분을 좀 아끼면서 그 세이브하면서 안전하게 공부를 하면서 교육의 퀄리티를 보장받으면서 학생들의 어떤 취업에 대한 그런 기회들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전략적으로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드미션 트렌드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금년 1학기 때 제가 음성 캠퍼스에서 부모님들 대상으로 한번 설명회 할 때 사용했던 자료의 한 페이지입니다. 먼저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어퍼머티브 액션이 폐지가 됐어요. 그리고 레거시도 이제 폐지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 어퍼머티브 액션이라는 건 소수 인종 우대 정책이라는 건데 그게 폐지가 되고 이제 레거시는 이제 그 동문이라든지 또 형제 장학 등과 같은 그런 그 가족이 이제 그 학교에 다닐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우선 혜택 같은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폐지가 됩니다. 그러면은 한국 학생들에게 더 유리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그 DEI 정책에도 변화가 있어요. 그 DEI 정책은 제가 위에 작은 그림으로 하나 좀 그려놨습니다. 그 다이버시티, 이퀄티 그리고 뭐 인클루전이라고 해서 포용성까지 포함해서 다양성, 형평성, 평등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건데 현 미국 행정부가 이 부분을 강하게 이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죠. 그 모든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이제 SNS 검열을 강화한다든지 또는 시민권 영주권자도 이제 검열 대상을 이제 포함되어져 있죠. 그래서 그 미국 대학에 입학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사실 외국인들 입학에 대한 그 포션 자체를 30%에서 40%였던 거를 15% 수준으로 다 낮추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큰 어려움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정책적으로 이제 외국인에 대한 인원을 제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어요. 근데 최근 미국이 외국인에 대한 어떤 그런 정책을 강하게 이제 적용을 하면서 이때가 인재를 빨아들일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호주, 그 다음에 캐나다, 네덜란드 또는 독일 뭐 이런 나라들이 외국인 유학생들 중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앞다퉈서 계속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좋은 조건으로 그것도 받아들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 장학제도 같은 경우도 확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홍콩 같은 경우는 외국인에 대한 장학 혜택을 2배 이상 늘려놨고요. 일본도 더 많은 수의 장학금에 대한 그 재정을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오히려 이제 한쪽이 어려우면 다른 쪽에서 다른 길들이 생기는 거를 여기서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테스트 프랩에 대한 부분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먼저 토플, SAT, AP 이렇게 세 가지 시험으로 대표적으로 좀 볼 수 있겠죠. 먼저 토플 같은 경우는 8학년, 9학년 때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이때 점수를 반드시 따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근데 이때는 반드시 시작을 하는 게 좋고요. 토플을 시작할 때는 토플이 총 4개 과목으로 구성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4개 과목에 대해서 과목별로 전략적인 접근이 사실 좀 필요해요. 먼저 시작할 거는 사실 리딩 리스닝부터 시작을 하되 리딩 리스닝 할 때 뭐 그래머를 같이 한다든지
단어 학습은 어디서부터 할 것인가, 이런 전략적인 접근이 사실 좀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전략적 접근이라는 거는 사실 학생별로 좀 다르기 때문에 전략인 거죠. 그리고 공통적으로 통하는 거는 사실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 학생들의 학습 습관이라든지 태도, 또는 어떤 학생들이 이제 학업을 대할 때의 어떤 마음가짐이라든지, 또는 평상시에 어떤 생활 패턴,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영향을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따라서 서로 다른 그 학습의 어떤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적용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0학년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SAT, AP를 준비하면 참 좋은데요. 만약에 토플이 9학년 때까지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 10학년 때 SAT, AP를 준비하는 것보다는 토플을 계속하는 게 좋습니다. 10학년 때 이제 SAT나 AP를 동시에 준비하는 방법, 준비를 같이 하는 그런 방식에는 이런 게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SAT 같은 경우는 10학년 때 바로 시험을 볼 필요는 없어요. 근데 준비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개의 AP 시험을 보면서 동시에 토플을 같이 준비하는 거죠. 다만 이제 토플이 SAT나 AP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토플이 적어도 80점 정도의 수준에 도달할 때 가능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SAT의 어떤 난이도도 있고, 그리고 AP 시험 같은 경우는 MCQ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학생들이 문제 읽고 그냥 객관식으로 풀면 되는데, FRQ 같은 경우는 주관식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서술형으로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라이팅이나 단어가 충분히 익숙하지 않고 라이팅이 잘 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시험을 치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AP 시험입니다. 특히 AP 시험은 미국의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이 듣는 수업의 수준을 말하는 과목들이에요.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의 레벨을 10학년 학생이 이제 시험을 통해, 공인 시험을 통해서 패스를 한다라는 거 굉장히 어려운 거죠. 우리나라로 쳐도 똑같은 거거든요.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이 보는 뭐 교양 수학, 또는 대학 수학, 또는 대학 교양 심리학, 이런 과목들을 고1 학생이 혼자 공부해서 패스한다는 뜻이 되니까요. 굉장히 어렵겠죠. 어, 11학년 때는 제가 지금 여기서 since when에 써놓은 거는 좀 아이디어한 플랜을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11학년 때는 SAT, AP를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고 11학년 때부터는 SAT 시험 같은 경우는 응시를 시작하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그리고 11학년 때 2개의 AP 시험을 보는 게 좋고요. 그리고 토플을 제가 이때까지 써놨는데, 토플을 11학년 때까지 써놓은 이유는 토플의 시험 유효기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그 영어 어학 시험은 유효기간 2년이거든요. 그 11학년 때 토플 시험을 본 시험이 학생들이 12학년 말에 원서를 쓰고 대학에 지원할 때까지 그 성적이 유효한 거예요. 즉, 그 이전에 본 시험들, 그러니까 10학년 때나 9학년 때 봐서 토플을 뭐 100점을 받았던 이런 것들은 대학에 지원할 때 사실 사용할 수 없는 성적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충분히 준비를 하고 이제 점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시험을 좀 보면서 이제 수준을 좀 유지해 준다면 11학년 말 정도 때 됐을 때는 본격적으로 시험을 봐서 성적을 만들어 두는 게 좋다라는 뜻이고요. 12학년 때는 이제 SAT를 여러 번 봐야겠죠. 네. 지금 누적 평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기회 있을 때마다 봐도 좋습니다. 그리고 2개에서 5과목 정도의 AP 시험을 응시하는 게 좋습니다. AP 시험은 매년 5월 달에 있어요.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준비를 굉장히 좀 잘 해야 됩니다. 제가 그 밑에 이제 프랩 부분이라고 써놓은 부분에서는 그냥 한번 그냥 눈으로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SAT는 1600점 만점에 2개 과목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SAT랑 같은 형태의 이제 똑같이 인정되는 미국의 수능 시험인 ACT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English, Reading, Math, Science, Writing 총 5개의 과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 36점으로 이제 평가가 되고 있고요. AP 시험을 응시하는 방법은 가급적 쉬운 과목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한국에서는 총 38개의 시험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시험 과목이 도대체 어떤 게 있나요? 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학생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이제 이런 과목들이 학생들마다 개별적으로 듣기는 쉬운 과목이라는 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과 상담을 하면서 아이가 좋아하는 또는 관심 있어 하는 영역에서의 쉬운 과목들을 저희가 이제 그 아이들에게 좀 추천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방학 때 언제부터 준비해야 되는지, 시험 등록은
예를 들어서 이제 1차 시험 등록이 11월 15일인데 이제 그 전까지 시험 등록을 좀 맞춰놓고 시험 준비를 할 때는 어떤 텍스트부터 보는 게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옆에 이미지로 이제 메런스 책을 하나 좀 이렇게 갖다 놨는데 지금 제가 가장 추천하는 책 중에 하나긴 합니다. 네. 이제 거의 마지막 페이지로 가고 있는데, 이제 예체능 입시와 관련해서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스포츠 매니지먼트, 그리고 작곡 전공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스포츠 매니지먼트는 사실 일반적으로 이제 경영학 전공으로 준비하는 학생들과 준비하는 트랙이 똑같습니다. 스포츠 매니지먼트 분야에서 명문 대학으로는 호주의 디킨 대학이라든지 시드니 대학 또는 퀸즐랜드, 영국의 러프버러 또는 바스, 버밍햄 뭐 이런 학교들이 있고요. 미국의 뭐 미시간 애나버 또는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컬럼비아 대학교, 뭐 매사추세츠 에머스트 캠퍼스 뭐 이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는 스포츠 경영이라는 게 학문적으로 시작한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좀 강한 그 스포츠 경영학 분야가 전통적으로 굉장히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국가라고 보면 됩니다. 영국은 스포츠 경영이 가장 발달한 나라이기도 하고요. 그 미국은 스포츠 경영과 관련해서 상업적인 시장이 가장 크게 형성이 되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스포츠 경영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은 호주, 영국을 가장 선호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 선호도가 조금 있는 편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내신 관리하고 토플 준비하고 EC 관리해서 이제 대학에 지원할 수가 있고요. 거기다 SAT를 추가로 함으로써 좀 더 높은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거고, 호주 같은 경우는 파운데이션이라든지 디플로마로 이제 손쉽게 가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 거쳐가지 않고 다이렉트로 대학을 가겠다라고 한다면 뭐 내신 관리 잘 해야 되고 토플이나 IELTS를 준비하고 그다음에 SAT를 반드시 응시해야 됩니다. AP는 좀 옵션이 되겠고요. 이제 영국은 조금 다른 게 SAT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내신 관리 잘하고 토플이나 IELTS 둘 다 받습니다. 영국도. 거기다가 AP 시험을 잘 준비하면 됩니다. 보통 다이렉트로 입학할 때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5개 AP 시험을 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학생들이 적어도 4개 이상의 AP는 응시하는 게 좋습니다. 뭐 작곡으로 전공을 갈 때는 사실 작곡이 이제 어떤 작곡이냐 요거를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제 클래식 쪽이냐 아니면 재즈 팝 쪽이냐로 이제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예를 들어서 실용음악을 좋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다 재즈 팝 전공으로 생각을 하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전통적인 클래식 쪽을 좋아하는 학생들, 현대음악이라든지 이런 걸 좋아하는 학생들은 이제 클래식 전공 쪽으로 보면 될 겁니다. 클래식이 굉장히 좀 강한 나라들이 이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인데 이제 미국의 클래식은 좀 다른 나라의 클래식과는 좀 다릅니다. 전통적이라기보다는 약간 트랜스폼드 되어 있는 형태가 좀 많고요. 네, 재즈팝 같은 경우는 뭐 미국, 영국, 네덜란드 이렇게 3개가 3대 국가죠.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기타 예술 분야에서는 뭐 캐나다, 중국, 홍콩, 일본, 스페인 등이 또 이제 뭐 클래식이라든지 재즈팝 분야에서 굉장히 유명한 국가들이기도 합니다. 이 나라들에 있는 국가들의 저희 GBCS 학생들도 이제 진학을 한 케이스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졸업하고 사회인이 된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 있으면서 뭐 개별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개인 레슨 같은 경우는 반드시 개별적으로 준비를 좀 해야 되고 이런 경우는 뭐 자작곡 그러니까 작곡으로 가는 경우는 이제 자작곡이 이제 한 곡 이상이 이제 필수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도 준비가 돼야 되고 작곡이기 때문에 악기는 굳이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면 그 부분은 사실 좀 사실과 좀 다릅니다. 사실 악기 연주 반드시 필요해요. 오디션 때 악기를 연주해야 되는 게 생기는데 자신 있는 악기 한 가지를 반드시 연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교육기획단에서 학생들과 상담을 할 때 이제 클래식이라든지 재즈 팝으로 가려고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도 이제 저는 지금까지 상담을 해줬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그렇게 대학을 간 학생들도 사실 좀 있습니다. 몇 가지 로드맵을 제가 요거 좀 만들었었는데, 요것도 이제 음성 캠퍼스에서 부모님들한테 좀 설명회 있었을 때 제가 한번 좀 보여드렸던 자료긴 해요. 세종에서도 제가, 패밀리 데이 때인가요? 그때 계약식 때였나? 그때 한번 잠깐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몇 가지 이제 샘플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서브젝트 샘플로 해서, 예를 들어 비즈니스 메이저로 갈 때는, 뭐 수학 같은 경우는 지오메트리 RG2 프리캘큘러스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다음에 레커멘디드 서브젝트로는 AP 캘큘러스 AB 그리고 BC
그리고 이제 가능한 선택 과목으로는 캘큘러스, 레귤러 캘큘러스라든지 뭐 프랙티컬 매스 또는 스태티스틱스 이런 과목들이 이제 선택 가능한 과목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천하는 이제 그 AP 시험 같은 경우는 캘큘러스 A, B 또는 BC 중에서 하나를 반드시 보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ACT나 SAT 시험 같은 경우도 응시하는 게 좋습니다. 바이오 관련된 전공으로 갈 경우는 수학 같은 경우 이제 지오메트리 RG2 또는 프리캘큘러스, AP 캘큘러스 AB나 BC 그리고 그 과학 과목 중에서는 바이올로지, 케미스트리, 피직스 세 개 과목을 반드시 듣는 게 좋고요. 그 추천 과목으로는 AP 바이오 또는 AP 케미스트리, AP 피직스 이거 다 들으라는 건 아니에요. 추천 과목은 이 중에 하나 또는 두 개 뭐 이렇게 해서 학교에서 제공하는 것들을 들어라라는 뜻이고요. 그 외에 이제 possible selection으로는 그 environment science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AP 시험은 이제 AP 캘큘러스는 반드시 보는 게 좋습니다. A, B, B, C 중에서 이제 아무거나 상관없고요. 그리고 AP 바이오, AP 케미스트리, 그리고 AP 피직스 중에서는 AP 피직스가 총 4개 과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1이나 2를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링 메이저로 갈 경우는 지오메트리 RG2, 프리캘큘러스 또는 그 AP 캘큘러스 AB나 BC 그리고 사이언스에서는 바이오, 케미스트리, 피직스를 반드시 들어야 되고요. recommended subject으로는 AP Physics, AP Chemistry, AP Biology 이렇게 셋 중에 학교에서 제공하는 거를 들으면 좋습니다. 이 중에서는 제가 가장 추천하는 거는 AP Physics를 듣는 게 가장 좋고요. 만약에 AP Physics가 없다, 그러면 AP Chemistry 이렇게 듣는 게 좋습니다. 시험은 이제 AP Calculus A, B, B, C, AP Chemistry, AP Physics 4개가 있다고 했죠. 그 4개 중에서 4개를 가급적 다 보는 게 좋은데요. 이게 기계공학이나 에어로스페이스 엔지니어링 관심 있는 학생과 또는 컴퓨터 사이언스 관심 있는 학생 또는 메카트로닉스나 그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이렇게 관심 있는 학생에 따라서 그 피직스 같은 경우는 선택 과목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다음 CS 관련 전공인 경우, 그러니까 컴퓨터 사이언스 관련 전공인 경우는 이제 지오메트리 RG2, 프리캘큘러스, AP 캘큘러스 A나 BC 또는 바이오, 케미스트리, 피직스 반드시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레코멘디드 서브젝으로는 AP 피직스가 될 수 있습니다. 뒤에 있는 컨트리 로드맵은 네, 이 부분은 조금 건너뛸게요. 예, 지금 필요한 부분은 좀 사실 좀 아닌 것 같아서 좀 건너뛰고 제가 마지막에 이 부분을 좀 넣을까 말까 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렇게 넣었는데요. 예, 어드민 와이즈 예, 처음 공개하는 겁니다. 부모님들한테. 그 인공지능 툴을 저희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드미션 AI에 대해서 이제 부모님들께 이제 조만간 좀 공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최종 캠퍼스 학생들에게는 먼저 테스트 베드로 먼저 공개를 해서 테스트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이제 그 로그인을 하면 거기에서 이제 학생들의 개인적인 아카데믹 프로파일을 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학을 이제 추천을 받고 이런 기본적인 카운슬링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들을 학생들이 이제 인공지능 툴을 통해서 이제 추천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도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준비가 되는 대로 부모님들께도 좀 활용하실 수 있도록 같이 좀 공개를 하고 이제 그 학생들의 진학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최대한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이제 시작하기 전에 좀 말씀드린 것처럼, 9시 20분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질문해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거의 다 답을 최대한 드리려고 이제 그 준비를 했고요. 혹시나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나중에 또 추가로 이제 저희한테 이제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또는 저희가 매주 수요일 날 세종 캠퍼스에 출장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따로 그 학교의 교감 선생님이나 아니면 학교의 담임 선생님 통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시거나 또는 저희 이제 교육기획 글로벌 교육기획원의 이제 그 카카오 채널이 있잖아요. 그 카카오 채널에 친구 추가하셔서 거기 1대1 채팅방에다가 이제 그 질문이나 아니면은 상담과 관련해서 이제 요청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답을 드리고 상담 시간을 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1시간 20분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좀 참고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예, 질문을 제가 받아야 될까요? 아니면 여기서 맞춰도 괜찮을까요? 원장님,
네네. 네, 잘 들었습니다. 저 하나만 네. 여쭤볼게요. 네. 예, 결국은 트럼프가 아직 이제 집권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네. 기업도 그렇지만 아까 취업 비자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 미국의 학교에 이제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보면 네. 그 외적으로 말씀해 주신 그 학교회가 혹시 더 그 경쟁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세지거나 이러지는 않을까요? 경쟁률이 올라가는 만큼 학생들의 선발하는 비율도 동시에 올리고 있어서 지금 두 가지를 좀 고민하고 있어요. 이제 한 가지는 점수가 그러니까 합격하는 커트라인이 올라가는 경우의 수를 좀 보고 있고, 그거는 이제 지원자들 수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 비율에 따라서. 그래서 각 대학들과 제가 네트워킹하고 있는 대학들하고 이제 좀 자주 전보다 좀 더 자주 연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황들을 좀 지켜보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작년보다 조금 더 올라갈 거는 같아요. 그래도, GBCS 학생들이 갖고 있는 메릿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 이제 홍콩에 있는 대학에 저희 학생들이 이제 처음 이제 합격해서 가기 시작할 때, 그때 이제 SAT가 2,400점 만점이었는데, 한 학생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홍콩 CTU에 이제 GBCS에서 처음으로 합격해서 간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 여학생이었는데, 이 친구가 대학에 붙고 나서 이제 한국 학생들만 모아놓고 대학에서 오리엔테이션을 해주거든요. 보통 이제 이런 아시아권 학교들은 그런 프로그램들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 학생들에 대해서 조금 좋은 대접을 좀 잘해주는 예, 그런 게 있어서 그런데요. 이 학생이 한국 학생들 한 50명에서 한 60명 정도가 모였다고 해요. 그 자리에. 근데 이제 그 자리에 모이면 학생들이 이제 서로 소개를 하겠죠. 뭐 출신 학교 어디냐, 뭐 너는 뭐 SAT를 몇 점 받고 들어왔냐, 뭐 GPA는 어떻게 됐냐, 뭐 이런 것들 많이 물어봐요. 근데 이 친구가 그때 그 모임 끝나고 저한테 이제 그 다음날 찾아와서 이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보다 점수가 더 높아요, 친구들이. 이러는 거예요. 그 자기가 어떻게 붙었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심지어 자기는 장학금도 받았는데 자기보다 점수가 100점에서 200점 높은 친구들은 장학금을 받은 친구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거를 들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친구가 갔던 이런 학교도 그렇고, 다 저랑 이제 네트워크가 있는 대학교들이에요. 근데 대학들이, 우리나라 대학들은 사실 인맥을 쓰거나 이런 네트워크를 쓰는 게 불법이죠. 이게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 나중에 감세에 걸리죠. 근데 외국 대학들은 이런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한 그 요건 중에 하나거든요. 그 대학교가 어떤 학교의 카운슬러를 잘 안다? 그러면 그 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메릿을 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그 학생 보고도 그렇게 했어요. 너가 GBCS를 졸업했기 때문에 그런 메릿을 받은 거야. 라고 설명을 했어요. 진짜로 그 학생은 실제로 뭐 대학 잘 졸업했고, 대학교 4학년 1학기 때 이미 그 PwC에 취직을 해가지고, 홍콩에서 회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네. 저는 그래서, 지금, 미국 행정부에서 있는 이 일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기회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동안에 한국 학생들이나 외국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지 않았던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에 외국 학생들 더 많이 받으려고 하니까 그만큼 또 다른 기회들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그 기회를 우리가 잘 준비하면, 어, 예, 더 나은 뭔가, 그런 방법들은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어, 예. 그러면, 예, 질문 더 없으시면 여기서 마쳐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저희가 또, 오늘은 이제 9학년 부모님들을 이렇게 모셔놓고 했는데, 다른 학년 부모님들도 같이 또 모셔서 같이 설명할 수 있는,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이제 자유롭게 퇴장하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녹화한 자료는, 교감 선생님 통해서 부모님들께 링크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추가로 나중에 다시 듣기를 하고 싶다 이런 경우는 그 링크나 정보를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